안녕하세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백석 시인과 만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박수연입니다. 백석 시인,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백석은 누구인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가 분단 활동에서 어떤 시편들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만주로 건너간 이후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의 백석의 시가 어떤 시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석은 누구인가? 한국 시인들이 존경하는 시인 1위라고 하죠. 백석 시인이 알려진 것은 1988년 이후 월북하거나 북한에 있는 시인들 중에 해금된 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해금 시인 중에 한 명이 백석 시인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라면 모던한 현대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는 김수영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88년도 이후에는 한국 시인들이나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백석 시를 읽게 되고 그 시의 독특한 어떤 언어적 특징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백석 시인, 그렇게 독특한 언어적 세계, 토속적 정서를 가진 시인으로 한국 시인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930년대부터 백석 시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930년대는 한국의 근대 시단이 본격적으로 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들이 많이 있죠. 주요한이라든지 김동환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인들이 있는데 그 시인들은 1910년대, 1920년대부터 활동했던 시인들이고 본격적인 한국 근대시가 출발하기 이전에 서구로부터 혹은 일본으로부터 우리 시세계를 배워서 시를 썼던 시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어의 정형적인 시가 형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측면이 있죠. 한국 시가의 형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전통적인 정서로부터 언어적 형식까지 이어받아서 시를 썼던 김수월 시인이 있죠. 예전에는 김수월 시인 하면은 한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시인이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모여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문학 부분에서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이 이야기되는 시인이 바로 김수월 시인입니다. 그 김수월 시인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시인이라면 30년대 들어와서 활동했던 시인 중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 가장 대표적으로 서정주 시인이 있죠. 또 오장환 시인도 있고 이용학 시인도 있고 또 김영랑, 정지용 등등의 시인이 주로 30년대 이후 활동했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는 한국 시단이 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본격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시인들이 각각의 독특한 그런 언어 세계를 만들어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석 88년도 이후에 한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읽히기 시작하면서 30년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된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백석 시인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 일단 백석 시인은 토속적 정서를 대표했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운한골육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의 시집 사슴에 수록된 시인이죠. 그의 고향 정주에서, 그의 고향집에서 명절 때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성스러운 분위기, 그것을 펼쳐지는 사건 그대로 시의 언어로 가지고 왔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운한골족을 대표로 해서 한국인들의 삶의 정서를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했던 시인이다.
그리고 토속적 정서를 드러내면서 평북 정주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들을 아무런 거침이 없이 시의 언어로 그대로 활용할 줄 알았던 시인, 이것도 일종의 시적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속적 정서를 드러내는 방언들이 문학의 언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1920년대 김동인의 소설들을 통해서이죠. 문학은 현실의 삶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하는데, 현실의 삶을 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가, 충청도 사람인가, 평안북도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의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이야말로 그 시대, 그 장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 언어를 있는 그대로 시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왔던 시인, 그 이전에는 시하면 서구적인 형태의 자유시를 배워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만이 가장 세련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백석 시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언을 가지고 자신의 시의 언어로 만들 줄 알았던 시인이죠. 그리고 마무리될 듯 지속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른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 특히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문장이 끊어질 듯 마침표가 지키지 않고 그냥 쉼표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문장들이 한국인의 언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석의 시의 문장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석뿐만 아니라 백석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허준이란 작가의 소설도 속습작실에서와 같은 그런 소설들을 보면 문장들이 아주 모던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소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박태원이란 작가가 있죠. 그 박태원 작가의 소설 중에는 문장이 하나로 된 소설이 있습니다. 박난장 여관일 거예요. 문장이 하나로 된 아주 실험적인 소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구하게 줄줄줄줄 늘어지고 있는 어떤 문장들이 있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그런 문장을 썼던 대표적인 소설가가 바로 이문구 선생이라고 할 수 있죠. 관천수필이라든지 우리 동네 연작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설들을 보면 문장들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컬어서 판소리 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의 사설들이 줄줄 축축 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죠.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백석은 그의 시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그 시의 문장도 쉼표로 이어질 뿐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장, 긴 문장으로 완성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 백석 시인이 30년대에는 서정시를 쓰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도 썼고,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인들과의 삶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들과 웃고 우는 그런 시를 썼고 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석은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번역 작품도 여러 가지 남겨놓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벨상을 받았던 슐로프의 고요한 돈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백석 시인도 번역을 했습니다. 백석 시인이 일본의 유학 시절에 영어 사범과를 다녔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어도 배워서 러시아 문학을 평론, 시, 소설들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번역가로서 자기 몫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백석 시인은 영어와 러시아어에 능한 시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석 시의 언어를 저는 미메시스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메시스, 대상에 대한 이미테이션을 뜻하는 언어죠. 무엇인가를 모방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메시스, 미무스, 모방극이라고 하죠. 미무스란 말로부터 유래된 미메시스란 고유한 그리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언어가 미학의 세계로 들어와서 현실에 대한 모방, 있는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그 규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미메시스란 단어가 단순히 객관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적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게 주어져 있는 타자 혹은 대상적 세계가 있죠. 주체는 그 대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대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대상과 동일화되거나 대상에 감정이입되거나 하는데, 그때 그 대상과의 정신적 유사성을 찾아내는 언어, 그것이 바로 미메시스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메시스론이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는 어떤 그 미메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의미의 미메시스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철학자는 발토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미메시스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메시스란 한 주체가 대상과 맺는 정신적 유사성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유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상과의 동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되 동시에 차이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유사성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세계는 그 예술적 세계가 그려내고자 하는 대상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상의 본질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보편성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미메시스는 바로 그 보편성의 세계를 드러내려고 했던 리얼리즘의 세계와 연결되는 언어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세계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진리가 있다면. 미메시스는 압도되지 않고 대상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세계에 도달한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메시스는 진리로서의 대상에 압도되지 않고 동일화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백석의 시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96년 1월 7일 날 83세로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960년대에 북한에서 병들어서 숙청당한 후에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자들이 북한의 백석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북한이 결혼해서 살았던 그의 아내 이은이란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여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 가족 사진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살았던 시절의 백석 시인의 아내로부터 1996년에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리인데 현재 평안북도 정주시 오산동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오산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오산학교, 백석의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백석의 부모는 하숙집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오산학교 바로 앞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백석 시인은 그 집에 살면서 오산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오산 중학교까지 다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이 바로 그 평안북도 정주 백석의 6년 선배가 됩니다. 6년 선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석 시인은 김소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먼 훗날 김옥으로부터 백석 시인은 김소월 시인과 관련된 유품을 전달받아서 어떤 산문을 쓰기도 합니다.
백석 시인은 바로 그 오산학교에서 나중에 김일성 정부에 의해 총살당하는 고당 조만식 선생의 제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소월도 마찬가지인데 김소월, 조만식, 백석은 바로 정주라는 지역을 연고지로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백석이 소월과 조선생이란 글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밝혀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에 대한 동질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백석의 어떤 정신세계가 있는데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석은 정주에서 학교를 나오고 1930년에 경성으로 잠깐 왔다가 그곳에서 조선일보의 사주였던 방응모의 추천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방응모가 정주에서 바로 동아일보 지국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방응모 씨와 백석의 부모가 잘 알고 있던 관계였고 그 관계로 방응모는 백석의 인재됨을 미리 알아보고 백석을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게 되죠. 그게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돌아와서 기자 생활을 하기에 이르르죠. 일본 유학 시절에 백석이 다녔던 학교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청산학원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었고 전문부 영어사범과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짤막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에 1934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게 되죠. 36년까지 기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36년부터 다시 함흥 영생고보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9년에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박경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가서 그 당시에 이화 여고부를 다니던 박경련이란 여성을 만나게 되죠.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집이 통영이었는데 통영으로 찾아가서 여인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쓰는 쓸쓸한 시련의 시, 통영이라는 시도 있죠. 통영에 가면 백석 문학기행을 하기 맞춤한 그런 여러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통영의 수군통제사 건물 바로 앞에 높다란 계단 바로 앞에 백석이 쓴 통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백석이 통영으로 가서 여인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했던 그 쓸쓸한 감정을 구구절절한 감정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죠. 자, 그런데 백석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원래는 백석이 자기 친구에게 그 여인을 자기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나 오히려 그 친구가 그 여인을 보고 반해서 백석 시인을 엉뚱하게 형편없는 인물로 무고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여인과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죠. 백석은 그 이후에 커다란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 백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백석은 워낙 미남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가 있죠. 사슴이라는 시가 있는데 노천명, 모윤숙, 최정희 등등 당대의 네로라는 많은 여성 문인들로부터 백석 시인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여성들로부터 관심을 받다가 나중에는 바람둥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해를 받기에 이르기도 하는데 1936년 1월 달에 백석 시인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냅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라는 시집을 보고 노천명이 반해서 노천명이 쓴 사슴은 바로 백석 시인에게 바치는 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진실을 밝혀놓고 있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백석 문학상을 경영하는데 경비를 후원해준 자야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자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그 자야라는 여인은 당시의 기생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생은 지금의 연예인과도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그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살다가 39년에 만주로 건너가죠. 그 자야란 여인은 그 이후에 백석 시인을 잊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가 번 모든 돈을 법정 스님에게 기부를 하게 되죠. 지금 길상사는 그 기생이 운영하던 요정이었는데 법정 스님에게 그 요정을 기부를 해서 길상사라는 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의 일부가 그 자야 여인이 창비라고 하는 출판사에 기부금을 준 관계로 백석 시인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죠. 백석은 그렇게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39년에 자야와의 사랑도 뿌리치고 만주로 건너가게 되죠. 백석이 살았던 지역은 태어난 지역은 바로 이 정주라고 하는 평안북도 정주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서울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중간이 있고 평양에서 다시 정주로 건너갑니다. 정주, 평양, 서울 한 3분의 2 정도 거리가 평양이고 정주까지가 3분의 1 정도 거리가 되네요. 당시에 정주에서 경성 지역까지 오려면 아주 긴 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 됐겠죠. 제가 이 지도를 저 대련까지 보여준 이유는 저 대련 우리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신채호 선생이 그리고 이시영 선생이 돌아가셨던 감옥이 있는 여순 감옥이 있는 바로 그 옆 지역이죠. 대련은 일본이 만주를 집어삼킬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저 대련은 원래 러시아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언제 대련이 일본인들의 땅으로 넘어가느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땅으로 넘어갑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로부터 저 만주 지역의 러시아가 세웠던 철도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되죠. 그러면서 대련에서부터 이제 일본이 차차 만주 침략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대련이 저 멀리에 있고 저 지도의 왼쪽 끝단 여순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약간 조금만 오면 대련이 있습니다. 대련이 있고 기차를 타고 바로 신의주까지 올 수가 있죠. 여기 동강이 있고 단동, 신의주가 있죠. 지금은 단둥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정주로 건너오는데 예전에는 이 지역을 서북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발달된 문물이 들어오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지금 저 신의주 지역, 중국으로 보면 안동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이 건너오니까 저 서북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신의주, 정주 이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누구보다도 더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었죠. 그렇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정주 지역이고 이 정주에서 백석은 태어나서 오선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내려와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당시에 백석이 이제 우리와 조선 식민지 시대의 이동의 경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훗날 백석이 넘어가게 되는 장춘이라고 하는 신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대련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 빠른 열차로 한 6시간 정도 올라가는 그 지역에 신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KTX 그 고속 열차를 타고 6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신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저 신의주를 거쳐서 중간에 봉천을 거쳐서 장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얼빈으로 가고 일부는 그쪽에서 길림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면 토문강이 있는데 토문 지역이 있는데 토문강에서 다시 또 기차를 타고 연변, 길림, 장춘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지도의 이동 통로를 보면 당시에
백석이 어떤 경로를 거치면서 동북아 지역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아오야마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오야마 대학과 관련된 백석의 기록입니다. 내용을 보면 5번에 백기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백기행이라고 하는 인물. 입학은 30년 4월에 입학을 하고 34년 3월에 졸업을 했다고 나와 있죠. 오산고등보통학교, 오산고보인데 지금 말로 하면 중학교 정도 수준입니다. 오산고보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졸업생 명부를 쭉 밝혀놨는데 영어 사범과죠. 영어 사범과고 여기에 백기행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백기행은 백석 시인의 본명입니다. 원래 백석 시인이 이시카와 다쿠보쿠라고 하는 일본 한자로 석천탕목, 돌석자입니다. 그 석천탕목이라고 하는 시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돌석자를 따서 백기행이라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석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가명을, 예명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일본 시인이지만 3.1운동을 거치면서 그리고 한일병탄이 되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조선 민중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같이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양심적인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백석 시인의 학적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백석 시인이 다녔던 아오야마 학원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란 일제시대의 학제 체제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아오야마 카쿠인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오야마 카쿠인 대학 고등부 영어사범과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고등부는 뭐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차원 혹은 전문학교 차원을 고등부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고등부를 나와야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저 대학교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바로 저 고등부를 나온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고등부를 나오면 사회로 나와서 취직을 하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전문적인 연구를 하든지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거죠. 백석은 아오야마 학원 고등부 영어사범과를 나와서 조선으로 나와서 조선일보 기자 노릇을 하고 함흥 영생고보에서 영어 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아오야마 학원 백석이 다녔던 고등부 바로 그 건물입니다. 정문 바로 안에 있습니다. 안에 이 고등부 건물이 있고 고등부 바로 앞에는 중학교도 있습니다. 아오야마 학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부를 나오고 아오야마 학원 대학을 나오는 과정. 이게 일본 학생들이 전형적인 학제의 진학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아오야마 학원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일본 여행을 많이 가게 될 텐데 시부야역에서 동서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지금 이 건물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 저 교문이 있고 바로 이 건물이 있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이 건물은 저 건물이 이제 나중에 폭격 때 태평양 전쟁이 폭격된가 그때 파괴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새로 지었는데 과거의 건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지은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오야마 학원을 나와서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등단은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단편 소설로 등단하는데 이 소설이 그다지 썩 훌륭한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하죠. 본격적으로 등단했던 작품은 정주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35년 조선일보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36년에 시를 씁니다. 원래 백석 시인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많은 시를 썼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는 백석 시인이 33년의 과정을 마치고 34년 졸업하기 전에 동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즈반도라고 하는 해안가가 있는데 그 해안가 여행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시 시기의 바다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시편이 있죠. 그런 시도 써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작품 창작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등단을 하고 그동안 써놓았던
시집을 모아서 사슴이란 시집을 내기에 이르릅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반응으로 독특한 언어, 토속적인 방언을 쓰는 현실 미메시스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림 시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현실 비극에 대한 미적 승화, 모더니티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기림 시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기림 시인이 평가했던 그런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지방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백석이 시인이 쓰는 토속적 방언의 세계는 지방주의의 한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지방주의의 세계다. 이 지방주의 세계가 낭만주의의 길로 나가는 방식이 있고 새로운 형식적 신기에 빠져서 그 세계를 모방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도 있다. 백석은 그 신지방주의, 새로운 신기에 빠져버린 그런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비판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바로 임화와 오장환으로부터 오게 되죠. 이 화면은 임화가 썼던 문학상의 지방주의 문제입니다. 임화라는 시인이죠. 그 글이 맨 뒷페이지. 글의 일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그곳에는 생생한 생활의 노래는 없다. 오직 이제 막 소멸하려고 하는 과거적인 모든 것에 대한 끝없는 애수, 그것에 대한 비가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끝없는 애수만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임화가 이런 백석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적 경향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36년, 37년이면 일본이 조선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서서히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르렀죠. 총독부에서 살짝 사람들에게 운을 띄워봐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조선어 교육을 없앤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것의 한 방식이 당시 학교 교육을 할 때 교실에서 당시에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따로 별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학교를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조선 총독부 당국이 슬쩍슬쩍 내비치게 되는 거죠.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은 이제 조선인들이 더 이상 조선어를 교육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에게는 조선어를 교육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조선 사람들에게도 조선어로 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조선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조선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임화의 생각은 어서 빨리 조선 사람들에게 표준어로서의 조선어를 널리 보급을 하고 민족의 언어를 확립해야 될 그때인데 아니 방언의 세계로 돌아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백석의 방언의 시세계를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장환이 풍림이란 잡지에서 쓴 백석론도 같은 논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백석이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어떤 평가도 받고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경성 땅에서 산다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7년도부터는 경성도 아주 급격한 시국상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37년이면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8년이면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급격히 승리의 기운을 장악하게 되죠. 그 1937년, 38년을 거치면서 39년 무렵부터는 경성 땅도 동경뿐만이 아니라 경성 땅도 이제 총적전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중일전쟁의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조선이 담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의 분위기로 점점 달아오르는 조선, 경성의 삶을 백석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주로 건너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주국이 1932년에 세워져 있었죠. 1931년에 9.18 만주사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만주철도가 있었는데 일본이 관할하던 철도였지만 만주철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만주는 군벌사회였습니다. 중국의 당시 시국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중국에는 중국이란 거대한 땅덩어리를 하나의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있었고 만주 지역에는 장장림이라고 하는 군벌이 있었습니다. 장장림이라고 하는 군벌이 있었고 장장림은 1928년에 일본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폭사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장림의 아들 장학량이 권력을 이어받게 되죠.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장개석이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본군의 만주국 침략과 등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일본보다도 공산당을 몰아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장개석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틈을 이어받아서 일본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던 장개석 부대의 눈치를 보면서 만주국을 집어삼키려는 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주사변, 31년에 9.18 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저 만주사변이란 뭐냐? 만주철도를 폭파시켜요. 이게 중국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중국 군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모함을 하고 일본군이 중국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만주국에 있는 중국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개석의 그 방식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중국 지배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만주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만주국을 일본이 전체적으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 괴뢰 국가가 만주국으로 건설되게 되죠. 푸이라고 하는 청나라 황실이 핏줄을 이어받고 있는 한 인물을 황제로 내세우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처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외국의 시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죠. 특히 국제연맹에 당시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만주국을 내세우고 국제연맹에 만주국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국제연맹에서 만주국은 일본이 억지로 세운 괴뢰국가 아니냐, 우리가 실제로 가서 한번 시찰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찰단까지 파견하게 되죠. 만주국에서는 국제연맹에서 파견된 시찰단에 대한 융숭한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지만 시찰단이 돌아가서 저건 가짜 나라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일본은 그래서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훗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주국이 건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만주국을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조선 사람들도 만주국으로 대거 이주를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드넓은 만주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농민들이 가서 만주의 그 비옥한 땅을 재배를 해서 농산물들을 만들어내야만 말하자면 식민지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조선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쉽게 이주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주하려고 하는 획책을 어느 정도로까지 내세우느냐. 당시에 삼천리라는 잡지에 만주국으로 이주해온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전라도 땅에서 이주해온 한 농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내 고향에서 이장이었다. 만주가 살기 좋은 오족 효파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오족 효파는 바로 이 사진 이것을 뜻하죠. 몽고, 조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일본인의 복장이죠. 만주족 복장, 중국인 복장, 한족 복장. 이 오족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만주국이다 라고 하는 그 낭설을
소문처럼 퍼뜨리고 있던 당시의 시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주하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죠. 변호사무소에서 이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이주 신청자의 이름을 올려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이장님도 간다는데 얼마나 살기 좋으면 스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 나도 가야지라고 해서 자발적인 신청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서로 속이죠. 그 신청자 이름에 이장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당국에서는 다른 신청자들이 있으면 네 이름 빼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주해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좌담석상에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시 만주국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만주국의 수도로 신경, 당시 원래 장춘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춘보다는 길림이라는 땅이 훨씬 더 큰 땅이었는데 그 길림 옆에 장춘이라고 하는 하얼빈의 바로 밑에 동네죠. 그 동네에다가 신경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철도 주식회사, 만주국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던 싱크탱크 부대가 있었는데 만주철도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 부대입니다. 그 주식회사의 지사도 신경지사도 세우게 되죠. 바로 그게 만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만주국에서 조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중국은 37년도에 경제적인 압박을, 일본은 37년도에 경제적인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죠. 다시 또 일본이 북경의 남서쪽에 있는 노구교라고 하는 철길입니다. 노구교를 일본 군대가 몰래 뒤밀고 들어가서 총격전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군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군이 패배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일본이 북경을 집어삼키게 되고 이제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래도 양자강 이남 쪽을 일본이 삼킬 수는 없었죠. 이러면서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일본은 중국 측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 다만 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아시아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아 신질서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중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어요. 실제로 중국은 국가가 없었죠. 장개석 부대도 다만 국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은 있었지만 중국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동아 신질서론을 들고 나오게 되고 남경에 친일 정부를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남경에 친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은 1938년 10월에 일본이 결정적으로 승리의 기운을 잡으면서 장개석 부대가 계속 패배하게 되죠. 그 당시에 상해에 있었던 우리 임시정부도 장개석 부대와 함께 밑으로 계속 패배해서 내려가게 되니까 심지어는 저 중국의 가장 남쪽 광동, 홍콩 바로 위에 거기까지 쫓겨갔다가 중국의 서부 지역에는 아직 일본군의 세력이 미치기 전이어서 일본군이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기 이전에 중경이라는 곳에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중경에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중국 전체가 일본의 도가니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만주국의 논리가 바로 오족협화의 논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만주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소설을 두 편을 볼 수가 있는데 붉은산과 농군이라는 소설입니다. 붉은산, 김동인이 1931년에 씁니다. 1931년에 평양 화교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학살 사건이 일어나느냐? 1931년 초에 장춘 옆에 만부산이라는 곳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농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요.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중국으로 건너가서 논농사를 하려면 물을 데워야 됩니다. 멀리 있는 강으로부터 물기를 내게 되는데, 자기의 논까지 물기를 내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은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리 재배를 하고 옥수수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밭농사를 하는 지역에 물기를 내니까 중국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을 하게 되고, 일본군이 등장하고 일본 경찰이 오고 중국 경찰이 오면서 서로 총격전도 벌이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대화를 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래서 결국은 물길이 싹트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저 장춘 지역에 살고 있던 신문사 기자들이 엉터리 기사를 내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갈등을 겪다가 죽었다. 그 기사를 보고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흥분하게 돼요. 평양에서 화교들을 학살합니다. 당시에 조선 전체에서 죽어나간 화교가 127명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 바로 이 사진을 보면 파괴된 평양 화교 거리 있죠. 그때 그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왜곡된 기사 속에서 조선인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조장했던 소설이 바로 김동인의 붉은 산이란 소설입니다. 이것과 달리 농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태준의 농군이란 소설은 1939년에 나옵니다. 역시 만보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만보산 사건을 있는 그대로 소설로 재현하고 있죠.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붉은 산은 조선인이 죽어가는, 중국인 지주의 학대에 의해서 조선인이 죽어가는 결말을 보이지만, 농군이라는 소설은 붉게 타오르는 그 동쪽의 그 태양을 보면서 자신들이 된 그 물길과 그 논 위에 물이 찰랑찰랑 넘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으로 소설이 끝나죠. 당시에 만주 상황을 그린 대표적인, 농민들의 상황을 그린 대표적인 소설 붉은 산과 농군이 있다. 붉은 산은 무엇인가를 왜곡해서 그 이후에 바로 일본군이 만주로 침략하게 되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이제 백석이 만주로 건너가게 되죠. 당시에 만주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한국의 문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남겨놓게 됩니다. 유준의 신경, 이우석의 하얼빈, 그리고 안수길의 북간도, 서정주도 길름으로 갔다 왔고 유치하는 하얼빈에 살았고, 최남선은 저 토문 지역에서 장춘으로 가고 하얼빈으로 가고 대련으로까지 내려오는, 아까 그래서 일부러 대련이 나오는 중국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송막연운록이라고 하는 만주국 기행문을 쓰기도 하죠. 백석이 바로 여기에서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백석이 쓴 만주 시편들이 수박시, 오박시, 허준, 두부나 이백같이 이런 시편들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편이 흰 바람벽이 있어 남 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남 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일부 해석으로는 발표가 4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방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 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48년도 해방된 이후에 발표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원이라는 시는 백석의 식민지시대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시입니다. 이걸 잠깐 보면, 어떤 주재소 소장 집에서, 일본인이 있겠죠. 주재소 소장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하다가 손이 온통 부르튼 채로 자기 삼촌을 찾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 어떤 서글픈 모습을 한 소녀 아이 모습을 하고 있죠. 당시에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정서,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지내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등등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장면. 이 조당에서란 시는 백석이 만주로 건너간 다음에 중국인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시입니다. 조당, 목욕탕이란
의미를 가진 일본 한자어입니다. 조는 깨끗하게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은 제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목욕을 할 때 커다란 나무로 된 그런 목욕통 안에 물을 갖다 놓고 여럿이 그 나무로 된 목욕통 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과 함께 목욕통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어색한 느낌을 갖다가 중국인들과 정서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조당에서란 시. 백석이 중국인들과 함께 머뭇머뭇 어색한 웃음도 짓고 그들과 함께 차이를 느끼면서 같은 정서를 나누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시, 이가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입니다. 역시 백석이 만주의 끝 무렵에 살고 있는 그런 시죠. 아주 서글픈 쫓겨나온 이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정서를 그려놓고 있는 시. 가족이 온통 헤어지죠. 흰 바람벽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홀로 고독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 시를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엘 릴케가 그러하듯이 라는 구절. 이 구절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 그대로 모방해서 자신의 별에는 밤에 라는 시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바로 이 시를 썼던 백석의 비극적이면서도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백석의 그런 시적 정서를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신경이 살았던 백석입니다. 신경 시가도를 보면 이 부분에 신경역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부분에 신경역이 있죠. 신경역이 있고 백석이 살았던 신경의 동산마루 시형주택 35번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잠시 후에 더 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곳에서 살았고 이 길이 장춘대가입니다. 장춘대가. 이 길은 대동대가라고 남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1940년에 나온 신경시가도인데 신경역에서 내려서 백석은 동산마루 35번지에 갔겠죠. 그리고 장춘대가를 걸어서 대동대가로 내려오면 길에 다시 직선도로가 있고 지도를 걸어서 다시 이 오른편으로 갑니다. 하면 여기에 당시 신경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신경 국무원이 있습니다. 신경 국무원. 국무원 바로 밑에 백석이 근무했던 신경 경제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석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경제부의 토목 측량기사 보조원 노릇을 했습니다. 토목 측량기사 보조원 노릇. 이것을 하면서 먹고 살았죠. 이 장춘대가로부터 저 신경 경제부 지역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출퇴근을 했겠죠. 바로 이것이 백석이 살았던 신경의 지역입니다. 이 대략적인 모습이고 당시 백석이 42년도에 안동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안동으로 가서 세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백석과 신경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던 염상섭이 여기에 있는 만선일보에 근무하다가 백석보다도 더 빨리 안동에 있는 세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염상섭이 백석을 안동에 있는 세관으로, 아까 그 신의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금 단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 그곳에서 백석도 세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저 남위 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시는 바로 안동에 살면서 안동세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썼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석의 삶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안동에서의 삶을 백석은 42년까지 지내다가 42년도 그 무렵이 되면 일본이 점점 패전의 분위기를 들이우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결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내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40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일본이 승승장구하다가 42년부터 패전의 분위기로 건너갈 때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전기로 건너가던 시절에는 이제 일본 당국이 군인들에게 이런 시를 쓰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전쟁을 찬양하고 일본의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시를 쓰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당시 시국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 당국의 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를 발표할 수 있었어요. 검열의 기준이 있었지만 42년도 이후부터 어떤 작품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강제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죠. 결전기 시절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저 신경 땅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문학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신경 땅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염상섭도 빠져나오고 백석도 빠져나오게 되죠. 백석이 빠져나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안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가 신경, 여기가 장춘대가죠. 장춘대가. 동산마루라고 하는 이 거리가 있습니다. 동산마루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 붉은 점선이 쳐져 있는 지역. 여기 35번지, 시형주택 35번지. 그 지역은 지금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산마루 동쪽편에서 보는 동산마루 골목 입구입니다. 골목 입구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만당 열수육이라고 하는 목욕탕 건물이 있어요. 제가 아까 조당에서는 시를 일부러 읽어드렸던 이유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 자체가 혹은 한 건물의 그 업종 자체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백석이 목욕을 하면서 쓴 시가 한 편이 있는데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목욕을 한 시가 한 편이 있는데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백석이 살았던 건물이 있습니다. 동성여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동성여관이라고 써져 있죠. 동성여관. 이 건물이 옛 모습은 아니겠지만 백석이 살았던 황시방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이 살았던 하숙집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여관입니다. 저 건물은 2017년에 제가 갔을 때 찍은 거고 이 건물은 2020년에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찍은 건물이죠. 다시 아까 사진으로 들어가 보면 만당 열수육이라고 하는 이 목욕탕 건물은 지금은 바뀌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건물은 볼 수가 없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건물이 흘려가지고 비어 있고 이 아파트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시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건물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 동성여관이라고 하는 커다란 입간판이 서 있으니까 동성여관 입간판으로 들어가면 바로 요 예전에 하숙집을 백석이 살았던 그 하숙집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골목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장춘대가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장춘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장춘대가로부터 그 경제부 건물로 가면 왼편에 있는 흑백 건물이 당시의 1940년대 초반 신경의 경제부 건물을 엽서로 만들어서 보급했던 그 엽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신경 경제부 건물은 지금 이렇게 건물의 형태는 그대로 똑같아요. 건물 외벽도 똑같습니다. 요 흰 시멘트로 쳐려져 있는 그 모습이 예전 사진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건물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신경역의 모습이고요. 신경역의 과거의 모습, 왼편의 엽서 사진의 모습입니다. 오른편 칼라 건물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장춘역으로부터 쭉 직선도로로 뚫려서 과거의 왼편 아래에 있는 저 모습이 지금 장춘역 칼라 건물이 그 모습으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사진이죠. 흑백 사진 아래 모습은 신경역 쪽에서 대동대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오른편에 장춘역은 대동대가, 지금은 인민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동대가에서 장춘역을, 당시의 신경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경역 바로 옆에 야마토 호텔, 지금은 춘의 빈관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야마토 호텔의 모습인데 이 건물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당시에 조선의 문인들이 누가 시집이 나왔다든지 등등 문학 관련 행사를 할 때는 바로 이 춘의 빈관,
야마토 호텔에 찾아가서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당시 백석의 절친한 친구 박팔량이 시집을 내는데 백석이 춘의 빈관에서 박팔량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만선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야마토 호텔이었겠죠. 저 야마토 호텔은 봉천에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련에도 있고 길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주철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장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대련에 있는 야마토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일부러 잡았는데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로비가 대리석으로 바닥 벽면이 온통 대리석으로 쫙 깔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호화롭게 쓰여져 있던 건물인지 알 수가 있죠. 장춘역, 장춘 KTX역이 아니라 장춘의 일반 기차역입니다. 장춘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춘의빈관, 과거에 야마토 호텔이 있고 야마토 호텔에 들어가면 백석이 박팔량에게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었던 그 공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볼 수가 있죠. 백석은 그 만주에서 어떤 시를 쓰면서 어떤 문학적 삶을 살았을까? 바로 타자들과의 관련성이라고 했죠.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리두기의 태도. 만주로 건너가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조당에서 보면 만주인들과 뭔가 어색하고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족 협화의 모습이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겠는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리두기의 태도,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석의 미메시스의 시약, 대상과의 거리두기의 태도, 그것은 이북에서의 심정적 절필과 번역문학에 집중하는 그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북에서의 시적 생활은 그야말로 일본 당국의 정책적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백석이 내적인 갈등이 많았겠죠. 시를 일부 쓰긴 합니다만 시작품이 그렇게 활발하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작품이 쓰여지는 것에 비해서는 번역문학 작품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 시적 지향과 현실의 괴리를 버티는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국민국가의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태도, 그것들을 백석이 그의 문학적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국민국가의 식민주의란 결국은 해겔 이후의 동양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겔의 동양관이란 뭐냐? 해겔은 동양세계는 역사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정 정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역사도 없다라고 말을 해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겔이 법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양 사람들은 국가가 없고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집어 엎는 태도가 일본 중심주의 태도로 바뀐 것, 거꾸로 된 해결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백석은 거기에 동일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백석의 시적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해겔의 인식에 대한 인용과 어긋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겔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고자 했던 일본의 거꾸로 된 해결관, 그것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려는 어떤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게 바로 백석의 미메시스의 시적 승화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일본인들이 오족 협화를 통해서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해겔을 거꾸로 세운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석은 그것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백석의 시적 태도, 백석이 일본의 이데올로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던 37년도 이후의 경성의 분위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만주국으로 건너갔으되 만주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역시 일정하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백석의 시적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죠. 당시에 백석이 가졌던 미적 태도를 미메시스의 거리두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유사성을 발견하는 태도이되 차이를 동시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태도죠. 이후에 북한으로 건너가서도 그런 문학적 방법론은 여전히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백석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백석과 함께 조선, 일본, 만주의 전체적인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